나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게 곧 인간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 삼성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거치며 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배웠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을 혼동한다. 좋은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반드시 불편한 말을 한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 결코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지 못한다. 나는 사업 초기에 많은 실패를 겪었다. 자본도 인맥도 부족했지만 진짜 어려움은 사람 사이의 문제였다. 어떤 직원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늘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내게 반발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그때 깨달았다. 존중은 굽힘에서 오지 않는다. 존중은 진실에서 온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짜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다. 진짜 신뢰는 아부에서 자라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맞지 않는 의견을 말할 때 그 순간이 불편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했다. 그가 틀렸을지라도 최소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치가 있었다. 반대로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결국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조직을 무너뜨린다.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는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순간 신뢰의 기반은 사라진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조직은 내부에서 천천히 썩는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런 회사를,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존중이란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존중의 시작이다. 나는 한 임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했다. 싸움이 없다는 건 생각의 차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날 회의에서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다. 겁이 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 존중받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내 의견을 말할 때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삼성의 초창기, 나는 매일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세워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를 택한다. 자신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양심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러나 나는 알았다. 편안함을 택하는 리더는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 진짜 존중은 고요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정면 충돌, 불편한 대화,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그 속에서만 서로의 진심이 드러난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과 그렇게 부딪히며 신뢰를 쌓았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었지만 그 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정은 좋은 인상에서 오지 않는다. 인정은 일관된 태도에서 온다. 나는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려 했다. 그것이 나를 존중받게 만든 유일한 길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믿는 사람이 많을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진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임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묻지 말고 당신을 신뢰하는지 물어라. 세상은 결국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따른다. 그게 존중받는 인간의 조건이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된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경계가 있는가? 경계가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정하고 신뢰가 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맞추려 하고 결국 어느 쪽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 삼성 초창기, 나는 수많은 협력업체를 상대했다. 처음에는 나에게 인사 잘하고 말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그들은 내게만 고분고분했다.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약속을 쉽게 어겼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잃는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란 벽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선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원칙을 흔들지 마라. 사람은 감정으로 가까워지지만 신뢰는 원칙으로 남는다. 가까운 사이여도 위험하다. 가족, 친구, 오랜 동료일수록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원칙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외가 신뢰를 갉아먹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그 한 번쯤 때문에 겪었다. 어느 날 오래된 동업자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만은 규정을 조금만 유연하게 봐주십시오. 그는 10년 넘게 나를 도와온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규정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경계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 지킬 선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가볍게 본다. 그때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편의만 남는다. 나는 사람을 무시하려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처음엔 좋은 관계를 위해 침묵했다. 그러나 침묵은 곧 허락이 된다. 그들은 내가 침묵할수록 점점 더 선을 넘었다. 결국 나는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자에게 끌리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존중을 느낀다.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시당한다. 그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는 끝까지 선을 그었다. 어떤 이는 내게 회장님은 너무 냉정하십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먼저 알게 된다. 냉정함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원칙과 경계로 세운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다투어도 금세 회복된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한 관계는 한번 흔들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장님, 저는 사람을 잃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원래 잃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니다. 경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 시간, 신념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 인간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를 줄였다. 많은 사람과 얕게 지내기보다 적은 사람과 깊게 신뢰하는 게 훨씬 낫다.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건 내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의 수다.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경계를 모르는 친구다. 그들은 미소 속에서 조금씩 내 영역을 잠식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싫은 소리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는 경계가 무너진 사람을 여럿 보았다. 그들은 처음엔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가장 쉽게 버려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절엔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아무 방향으로나 흔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무게가 생긴다. 무게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커도 결국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다. 존중이란 결국 무게의 문제다. 자신의 생각, 원칙,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는다. 세상은 단호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 그 단호함 속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통틀어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를 잃고 스스로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게 무시당한다. 나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진리를 얻었다.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그들은 처음엔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남지 않는다. 젊은 시절 나는 회의 자리에서 말을 아끼는 부하를 여럿 보았다. 그들은 항상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웃었다. 그들의 눈빛엔 불안이 없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평온함이 조직을 병들게 했다. 문제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느리게 무너진다. 그들은 말한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과 같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조직은 편한 사람 위에 서지 않는다. 진실을 말한 사람 위에 선다. 삼성의 초창기
나는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거래를 끊고 사람을 내보내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때마다 나를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냉정합니까? 그러내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지금 끊습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기다림 뒤엔 부패가 온다는 것을. 어떤 부서장은 항상 분위기를 맞추며 살았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의 눈치를 보고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엔 늘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얕았다. 결정의 순간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불편한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그 평화는 늘 대가를 요구한다. 불편함을 피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해 얻은 가짜 평화를 누린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진짜 평화는 충돌 뒤에 온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 상처를 직면한 사람만이 관계를 지켜낸다. 나는 종종 젊은 임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나?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되나?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 침묵했다. 좋아함은 순간의 감정이다. 그러나 신뢰는 시간을 견딘 태도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좋아하게 만들면 그만큼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당신을 불편해할 때가 진짜 성장의 순간이다. 나를 불편해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이해했다. 그들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존중은 즉시 오지 않는다. 시간과 오해 그리고 충돌을 견뎌야 비로소 도착한다. 반대로 나는 불편함을 피한 사람들의 말로도 많이 보았다. 그들은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명함만 남기고 사라졌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누구에게도 상처 준 적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진심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이요. 진심은 늘 불편하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심도 없다. 나는 살아오며 느꼈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거짓된 존중은 늘 편안하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나를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그럴 땐 반드시 한 사람쯤은 불편한 말을 해야 했다. 회장님, 이 방향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나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인생에서 배웠다. 불편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회피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진짜 용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의 순간에서 증명된다. 불편한 말을 삼킨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배신한다. 그 작은 침묵이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 나는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아간다. 오늘 내가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가 된다. 그 불편함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 침묵은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침묵 속에서 고립된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은 비록 미움받더라도 마음은 자유롭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두에게 편한 사람으로 남지 마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하라. 그 진심이 불편함을 불러올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할 것이다.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피한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그를 피한다. 나는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사람이 당신을 싫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시하게 두지는 마라.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가 존중받는 인간의 첫걸음이다. 나는 늘 존중을 말해왔지만 사람을 진짜 성장시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좌절의 경험이다. 사람은 칭찬보다 실패에서 배우고 편안함보다 불편함에서 단단해진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부족했다. 사업은 실패했고 사람은 떠났고 은행은 문을 닫았다. 그때마다 좌절이 나를 삼켰다. 그러나 그 좌절 덕분에 나는 인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존중받는 법도 배웠다. 나는 인생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한다. 좌절이 없는 인생은 미숙한 인생이다. 존중은 좌절 위에 세워진다. 좌절이 없다면 사람은 겸손을 모른다. 자신이 잘한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그 교만을 꺾는다. 삼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도약의 시기마다 반드시 시련이 있었다. 그 시련이 회사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좌절이 사람을 크게 만들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피한다. 그러나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안전하게 살아남더라도 존중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존중하지 두려움 속에 숨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시절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이렇다. 좌절은 상처가 아니라 훈련이다.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10번의 좌절은 나를 완성시킨다. 사람은 결국 반복된 실패 속에서 자신만의 경계와 철학을 세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늘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냉정은 상처를 겪은 사람의 온도다. 좌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뜨겁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식는다. 그러나 좌절을 견딘 사람은 차분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대신 깊이가 있다. 그 깊이가 바로 존중의 근원이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젊은 부모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아이에게 좌절할 기회를 주어라. 과보호는 사랑이 아니다. 실패를 대신해주는 사랑은 결국 그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작은 실패를 허락했다. 사업에서의 손해, 관계에서의 오해, 그런 경험들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인생의 큰 폭풍은 피할 수 없지만 작은 바람에 익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존중을 원한다. 그러나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견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좌절을 견디고 상처를 이기고 다시 일어선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세상은 고개를 숙인다. 나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좌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 앞에서도 고개를 들었고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도 침착했다. 그 태도가 바로 존중의 언어였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큰 손실을 냈다. 그는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실패했다면 다음엔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의미한 실패를 두려워하라.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다. 깨닫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패다. 깨닫는 실패는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변명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같은 좌절을 3번 겪는다면 그는 배우지 않은 것이다. 나는 수많은 회의에서 이런 장면을 봤다. 직원이 실수를 하면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그때마다 나는 회의록을 덮고 말했다. 비난은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 오직 좌절만이 사람을 고친다. 사람은 실수로 배우지 않는다. 실수를 통해 느낀 부끄러움과 절망을 통해 배운다. 그 감정이 마음을 찌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직원의 실수보다 그가 실수 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더 보았다. 그 눈빛 속에 좌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것이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좌절을 견딘 사람을 존중한다.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좌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축된다. 그러나 좌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어진다. 그 깊이가 결국 신뢰가 되고 신뢰가 존중으로 이어진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다. 존중은 실패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존중은 실패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삶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다. 좌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인간은 가장 빨리 늙는다. 좌절 없는 인생은 편안하지만 공허하다. 좌절이 있는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좌절을 피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는 인간으로 만든다. 에난드.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성격이 부드럽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며 늘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만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원만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들은 갈등을 피하지만 결국 진실을 잃는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봤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들은 상사에게도 부하에게도 늘 친절하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경계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낡은 관습을 깨면
반드시 반대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삼성이 작게 움직이던 시절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회장이 되고 싶었다.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협력업체의 사정을 들어주며 가끔은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땐 내가 사람 냄새나는 경영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년 후 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규칙은 흐려졌고 사람들은 기준 대신 감정으로 움직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원만함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린다. 진짜 리더는 원만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옳음을 선택해야 한다. 그 옳음이 불편함을 낳더라도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한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평가서에 두루두루 원만하다고 적혀 있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덧붙였다. 그 말은 당신이 아직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조직이란 결국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위에 세워진다. 모두가 좋아하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불만을 품겠지만 그 불만조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다. 나는 원만함의 위험을 가정에서도 봤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회피가 숨어 있다. 아이의 눈치를 보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 그 아이는 결국 좌절에 약한 어른으로 자란다. 모든 관계에서 원만함은 결국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평화에는 구조가 필요하다. 원칙이 없는 평화는 결국 불화로 이어진다. 나는 그래서 조용한 조직을 믿지 않았다. 조용한 회의, 조용한 팀, 조용한 가족, 그건 평화가 아니라 표면 아래의 두려움이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편안하다는 건 누군가가 당신 대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조직이 평온하다면 누군가가 그 안에서 모든 갈등을 삼키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지친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평온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모두가 나를 칭찬하던 시기, 나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그때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 반대 의견이 없다면 그건 발전이 멈췄다는 뜻이다. 실제로 반대는 에너지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며 조직은 단단해진다. 반대가 없는 조직은 부패한다. 그 부패는 언제나 좋은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은 항상 웃었다. 언제나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갔다. 그들은 평화를 만들지 않았다. 그저 문제를 미뤘을 뿐이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원만한가 보다 그가 얼마나 불편함을 견디는가를 보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원만함은 인간관계의 덫이다. 그 덫에 걸리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사람은 세상에게 존재감을 잃는다.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지금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중이다. 좋은 리더는 호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신뢰는 때로 오해와 불만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그 이해가 존경으로 바뀐다. 세상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따르는 사람은 단호한 사람이다. 단호함은 사람을 잠시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나는 내 생애 내내 그 진리를 믿었다. 원만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단호한 사람은 존경받는다. 존경은 사랑보다 오래간다. 그래서 나는 원만함보다 단호함을 택했다. 그 길이 외로워도 그 외로움이 내 인생을 지탱했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 내 아들을 키웠다. 회사는 숫자로 움직였지만 아이는 마음으로 자랐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과 회사를 키우는 일,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정답은 늘 같았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더 어렵다. 기업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실패는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는 규율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확실히 배웠다. 사랑이 지나치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과보호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독이다. 나는 주변에서 그런 부모를 많이 보았다. 아이가 넘어지면 바로 손을 내밀고 시험에서 실수하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말하는 부모. 그들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약자, 즉 실패를 모르는 인간으로 자란다. 실패를 모르는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좌절 한 번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항상 말했다. 세상은 네가 울 때 위로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먼저 배워라. 아이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그 불안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통제에 가깝다. 그 결과 아이는 실패를 모르는 대신 도전도 모르는 어른이 된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리를 봤다. 상사가 부하의 실수를 끝없이 덮어주면 그 부하는 성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 둘 다 상처받는다. 자녀 교육도 똑같다. 도와주는 일과 대신하는 일은 다르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볼 수는 있지만 너 대신 살 수는 없다. 그 말은 내 삶의 신념이었다.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을 통해 자기 경계를 배운다. 어린 시절에 작은 실패를 겪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큰 좌절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삼성을 키우면서도 내 아들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줬다. 그들은 불평했다. 왜 다른 집 아버지처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를 약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 사랑은 때로 거절로 완성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부모가 자녀의 길을 대신 걸으면 아이의 발은 멈춘다.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은 외로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혼자서 세상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젊은 부모의 상담을 들었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상처는 삶의 언어다.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다. 아이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울게 된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때 옆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는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대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었다.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사고를 바꾸고 그 사고가 그의 인생을 바꾼다. 지금 세상은 불편함을 병처럼 여긴다.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치고 조금만 지면 억울해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불편함 없는 인생은 깊이 없는 인생이다. 아이에게 모든 걸 해결해주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이 된다. 존중받고 싶다면 스스로 설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는다. 나는 경영자들에게도 자주 말했다. 부하를 도와주되 대신하지 마라. 군인한 텐지아그로 삼마다. 그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육에서도 같다. 사람은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좌절 없는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착각이다. 아이에게 완벽한 길을 만들어주려는 부모는 사실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부모의 불안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결국 아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나는 내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네가 도전할 기회는 준다. 그 기회를 잡는 건 오직 너의 용기다.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준비다. 과보호는 사랑의 탈을 쓴 두려움이다.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배웠다. 도와주는 사람보다 견디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다짐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나는 무례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다. 처음엔 싸웠고 나중엔 피했고 결국엔 이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삼성을 세울 때 나를 향한 무례는 일상이었다.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던 은행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웃던 경쟁자, 심지어는 시골 상인이 뭘 알겠냐고 말하던 사람들까지. 나는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경계했다. 무례는 결국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무너지는 나의 약함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례한 사람, 무례에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무례를 초월하는 사람. 나는 세 번째 부류가 되고자 했다. 무례를 당했을 때 즉시 분노로 대응하면 그 순간 이미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나는 그것을 감정의 거래라고 불렀다. 무례에 화로 갚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참았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인내가 아니라 품격의 절제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다. 무례한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줄 뿐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파괴한다. 그의 거친 말은 잠시 이기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반면 품격 있는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로 바뀐다. 나는 회사 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봤다. 능력은 있지만 언행이 거친 사람, 예의는 있으나 실속이 없는 사람, 나는 둘 다 원치 않았다. 품격은 실력보다 오래 남는다. 능력은 바뀌지만 태도는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하소연했다. 회장님, 거래처 직원이 저를 너무 무시합니다. 나는 물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권한을 줬나? 그리거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무례는 상대의 언어지만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건 당신의 선택이다. 무례를 견디는 힘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온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무시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결국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증명하지 않는다. 존중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는 것이다. 나는 살아오며 배웠다. 무례한 사람은 결국 자기 고립 속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리며 잠시 위로받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 반면 침착하게 견딘 사람은 언젠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침묵 속에 품격이 있고 그 품격이 결국 권위가 된다. 나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너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이 너를 무시하게 두지 마라.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 인간이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애쓸 필요 없다. 그 대신 그 무례를 견디는 법을 배우면 된다. 세상은 예의 있는 사람보다 품격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한다. 예의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품격은 태도의 뿌리에서 자란다. 무례를 대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되묻는다. 지금 내 행동이 내 이름을 지키고 있는가? 아시마, 구림이람 탄상정, 무례를 참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건 스스로의 무게를 지키는 일이다. 내가 나를 지킬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한다.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단단한 생존법이었다. 사람은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해라. 그러나 닮지 말아야 할 사람도 정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다. 하나는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롤모델, 또 하나는 나를 경계하게 만드는 나쁜 롤모델이다. 두 부류 모두 인생의 스승이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공한 사람들만 찾아다녔다. 그들의 말을 적고 행동을 관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성공한 사람만 따라가면 나도 그들의 오만을 배우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도 배웠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후회가 나의 경계가 되었다. 좋은 롤모델은 나를 끌어올리지만 나쁜 롤모델은 나를 땅에 붙잡아준다. 사람은 땅에 붙어 있을 때 가장 멀리 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두 방향을 봤다. 닮고 싶은 사람 7명, 닮지 말아야 할 사람 3명. 그 균형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10명 써보라. 그리고 그중 단 3명만 진짜로 따라가라. 사람은 많을수록 혼란스러워진다. 모두의 장점을 취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색깔을 잃는다. 좋은 롤모델을 따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집중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쁜 롤모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나는 젊은 시절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경영자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빠르게 성공했지만 더 빠르게 무너졌다. 그들의 몰락은 나에게 거울이 되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렇게는 살지 말자. 그 다짐이 나를 지켰다. 좋은 사람만을 만나려 하지 마라.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세상은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빛을 보려면 어둠도 함께 봐야 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좋은 스승은 나를 키우고 나쁜 스승은 나를 지킨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면 그 또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존중이란 결국 균형의 기술이다. 나는 일생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균형을 배웠다. 가까우면서도 거리를 두는 법,
냉정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 이 균형이 무너지면 존중도 사라진다. 어떤 이는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엄격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진심이 오래가기 위한 절제다. 진심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감정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구조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구조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존중의 균형이다. 나는 임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 균형을 지키려 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꾸중은 조용히 했다. 왜냐하면 존중은 사람을 세우는 방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은 순간의 통쾌함을 주지만 그 한마디가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늘 기억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눈에서 나온다.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존중을 전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루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다루려 하지 말고 관계를 다스려라.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반발이 생기지만 관계를 바로 세우면 자발적인 존중이 따른다. 그게 내가 말하는 균형의 리더십이었다. 나는 가족에게도 직원에게도 친구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분명히 하라. 가까움 속에서 존중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은 친해질수록 무례해진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거리의 예술이다. 너무 멀면 냉정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가벼워진다. 그 사이의 미묘한 선, 그게 바로 존중이 머무는 자리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 균형을 지키려 했다. 하루에 한 번은 직원의 이름을 불러주고 회의에서 의견이 틀리더라도 끝까지 들어줬다. 그들은 나의 권위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내 진심을 느꼈다고 했다. 그 말이 나를 지탱했다. 존중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중은 균형에서 나온다. 주고받음의 무게가 같을 때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제 나는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되돌아본다. 내가 남긴 것은 공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남기고 싶다. 나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가져봤다. 그러나 그것들은 존중이 없으면 모두 허상이었다. 사람이 나를 두려워할 때 나는 외로웠고 사람이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편안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계는 사람을 대신하고 돈은 마음을 이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 위에 선다. 나는 살아오며 많은 이들을 잃었다. 돈으로 만난 사람은 돈이 사라지자 떠났고 권력으로 만난 사람은 권력이 사라지자 등을 돌렸다. 그러나 존중으로 맺은 사람은 끝까지 남았다.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태도다. 존중은 가르칠 수 없다.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존중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라. 부하에게 존중을 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라. 세상은 여전히 무례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말없이 일하고 조용히 빛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지도자라 부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내 이름 대신 원칙을 남기고 싶다. 그 원칙은 단순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라. 존중은 힘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리고 품격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그 힘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긴 세월 끝에 이렇게 믿는다. 사람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된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마지막 가르침이다.